오늘의 영상 에세이 주제는 외국어를 잘하는 법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가 됐든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외국어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중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외국인들과 외국어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외국어를 제 경험에 비추어 제가 생각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읽기, 쓰기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듣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배우죠.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읽기, 쓰기가 한 50%, 그리고 뭐 듣기가 한 30%, 말하기가 한 2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듣기, 말하기보다는 읽기, 쓰기를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을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공부의 특징은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외국어 공부는 그 목적이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CF에서 춤을 글로 배웠어요. 이래가지고 배우긴 다 배웠는데 춤은 못 추는 그런 CF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은 배워도 쉽게 써먹지 못하는 교육이에요. 오로지 시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상적인 어학교육에서는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듣기, 말하기, 그 다음이 읽고 쓰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학교육의 목적은 소통이에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하고 정상적인 어학교육은 목표부터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배워도 그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법은 이 소통에 포인트를 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계기가 토익, 토플, HSK, JPT, 이런 어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제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비슷할 건데 단기적인, 시험이니까 단기적인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없으실 거예요. 정상적인 언어 교육에서 교육의 순서가 듣기, 말하기, 읽고 쓰기 이런 순서로 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 습득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우리가 아기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이 두 단어죠. 어떻게 배우느냐? 아기를 안고서는 우쭈쭈쭈 하다가 아빠, 아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아기는 그 아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걸 듣게 돼서 그 아빠라는 발음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엄마라는 발음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어릴 때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흉내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서 유치원에 가고 초중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좀 더 깊게 뜻을 알게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언어 습득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염두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이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에게 국어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입학한 후에 그 학부형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글자를 깨우치는 어떠한 교육도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깨우칠 수도 있겠죠. 흔치는 않지만 저도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TV 유치원을 보고 한글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세종대왕께서
워낙에 한글을 쉽게 만드셔서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애들이 반나절 만에 자기 이름 쓰는 거. 세종대왕 만세. 하지만 영어권은 이런 일이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독일에서 굳이 이거를 법으로 금지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이에게 초등학교와 입학하기 전에 글을 가르치는 거는 뇌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학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연령에 따른 뇌의 발달 정도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학을 습득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읽고 쓰는 거는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침팬지는 유전자 구성이 96% 정도가 인간과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 4%를 제외하면 인간과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침팬지는 인간의 언어를 습득해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만 잘 시키면. 실제로 과학자들이 침팬지한테 3천자 정도를 가르쳐서 침팬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만일에 여러분이라면 이 침팬지한테 인간의 말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시겠어요? 저라면은 이거부터 가르쳐요. 내 이름은 아무개야. 아무개. 너는 아무개야. 그러면 계속 이러는 거죠. 나는 홍길동, 너는 아무개. 나는 홍길동, 너는 아무개. 처음에는 개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아주 짧고 간단한 말부터 가르칠 거예요. 안녕 또는 주세요.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주세요. 아퍼, 슬퍼, 화나 이런 짧지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부터 아마 가르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긴 문장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침팬지들은 처음에는 그런 짧은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대요. 물론 이 침팬지는 성대 구조가 사람과 달라서 우리처럼 말로 의사소통을 한 건 아니고 모니터에 그 기호들이 있었대요. 그 기호를 누르면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오는 거죠. 물론 그 기호는 인간의 문자처럼 그래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세 번째는 영화 촬영 중에 있었던 한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안성기라는 우리나라 국민 배우가 80년대에 하얀 전쟁이라는 베트남 전쟁 영화를 촬영을 해서 개봉을 했었죠. 그때 현지 로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들 베트남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베트남은 워낙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물을 찾았겠죠. 그런데 마침 안성기 씨는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베트남어였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걸 떠올려서 베트남 말로 물을 달라라고 점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주변을 딱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물을 먹고 있더래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바디랭귀지를 했겠죠. 하지만 소통이라는 목적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어학 공부를 할 때 소통이라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시험을 위한 어학이 아니라 진짜 어학은 시험이 아니에요. 어학은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 소통만 되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부터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요. 어린애처럼 처음에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마지막에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국인이 우리한테 길을 물어봐요. 저 시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외국인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짓, 발짓, 내가 아는 모든 단어를 이야기해가면서 총동원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죠. 버스, 히어, 데어 요 세 개 단어만 알아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택시, 데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우리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국말로 이 외국인한테 길을 가르쳐 주겠죠. 하지만 이 외국인은 한국말이 서툴러.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를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쓰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소통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소통을 목적으로 한 어학 공부는 시험을 목적으로 한 어학 공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경험, 제가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 10년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도 혼자서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외국어 실력은 딱 1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녀온 어학연수 1년 배운 중국어가 영어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훨씬. 어떤 분은 어학연수라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저도 뭐 그 부분은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아무래도 외국어에 노출된 시간이 훨씬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어는 그 나라 가서 배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영어를 말할 때는 머릿속에서 번역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상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몇 마디는 딱 꺼냈는데 뒤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리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하고 떠오르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서 한번 번역 과정을 굴려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년 배운 중국어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튀어나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영어는 글로 배웠어요. 10년 동안 글로 배웠어요. 이론적인 배경은 훨씬 높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뇌에서 얘네들을 다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어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문장이 그냥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니까, 머릿속에 팅 하고 떠오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한 몇 달 수업은 잘 나가다가 그 뒤로는 수업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 드라마만 봤어요. 중국 드라마. 게임만 하고 막.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17년 전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1년 후에 이제 어학연수 마치고 돌아와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레벨이 만일에 최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치면은 그때 아마 4등급인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등급.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당시에 HSK 시험하고 지금의 HSK 시험이 이게 시험 그 등급 단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급인가 4급인가 받았는데 지금의 5급하고는 이게 레벨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1년 막 어학연수 다녀왔을 때는 중국어 실력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말하고 싶은 거를 다 말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 10년 배웠을 때하고 중국어 1년 배웠을 때하고 상황은 딱 그때는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달라진 건 그 뒤에요. 그 뒤로는 중국어를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 외국 사람들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영어권 사람들하고는 영어로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는 영어, 일본어 섞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MSN이라는 메신저로 외국인들하고 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영어권 사람들이랑은 영어로 타이핑을 하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이제 중국어로 타이핑을 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 와중에 중국어 실력이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뭐 전조도 없고 그냥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출장 가서 중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훅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또 훅 하고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에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훅훅 올라갈까? 그거는 상대방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쟤들은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상대방의 메신저, 상대방의 대화, 이런 걸 보고서는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나도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 익히는 애들은 그냥 슉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현재 중국어로 계약서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보는데 그 회사 내에서 중국인 직원이랑 통역 없이는 일을 해요. 충분히. 그럼 영어는 어떤 수준이냐? 사실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외국어 실력, 영어 실력이기는 한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저도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영어 점수는 거의 만점 받았었어요. 하나인가 두 개 틀렸나 모르는데 시험은 잘 봤다고. 시험은.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듣기는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는 정말 어느 순간 쭉 가다가 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외국인들하고 일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을이죠. 해외에 있는 사람이 갑이야. 그러면 을인 나로서는 영어를 매우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갑이고 외국인이 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에 있는, 즉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회사의 법인이에요. 지사. 그리고 그럼 현지에서 미국인들을 고용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가서 그 미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인들한테는 제가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고 상대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높은 위치죠. 그래서 나는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입장이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입장. 이런 입장일 경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없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요. 왜?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목적으로 한 외국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통으로 목적으로 한 외국어는 절대적으로 외국인인 제가 더 유리해요.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외국인이니까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내 외국어 실력이 쭉쭉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고 정확하게 발음해주고 쉽게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흡수를 하고 나면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또 더 많은 게 흡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꼭 피라미드 같은데 이렇게 문어발처럼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을로서 외국에 가는 게 아니라면 외국에서 영어로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가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범위를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용어들은 또 쉽게 외울 수가 있고 그래서 단어도 쉽게 외워지고 표현도 계속 반복되고 주제도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해외에서 해외 법인에 나가서 주재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드라마나 음악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시죠. 저도 드라마의 효과를 많이 봤는데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영어로 된 드라마라면은 자막을 영어로 보고 일본어로 된 드라마라면 자막을 일본어로 그리고 중국어는 중국어 자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글자는 같은 글자를 쓰는데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고 뭐 강원도 사투리 뭐 평안도 사투리 뭐 함경도 사투리 다 하게 사투리란 게 있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말할 때는 사투리를 써도 글을 읽으라 그러면 똑같이 읽죠. 하지만 중국은 글을 읽을 때도 사투리를 쓰면은 다르게 발음을 해요. 글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전 다른 나라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의 TV 방송에 자막이 나와요. 드라마는 거의 뭐 필수로 나오죠. 드라마는 자막이 나오는데 그 자막을 보면서 이걸 드라마의 대사를 듣는 게 듣기 공부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단어 암기 방식 중에 뭐 뇌새김인가 뭐 이런 것처럼 화면에 뭐가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 단어의 뜻과 발음과 뭐 이런 걸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 암기 방식이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그 글자가 발음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그 뜻이 뭔지는 몰라도 그 글자의 발음이 이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서 발음을 들으면 그 글자가 떠오르고 그 글자를 보면 그 발음이 떠오르고 이런 그 앵커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비해서 귀가 훨씬 빨리 트인 것 같아요. 사실 영어 드라마로 공부할 때 저는 영어 자막으로는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뜻을 이해하려고 그 대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생겨가지고 안 봤는데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듣기, 오로지 듣기. 글자와 듣기의 매핑.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경험인데 사람은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생각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각 나라의 말에는 어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흐름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어, 수어, 목적어가 나오죠. 걔네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는 거. 나는 먹었다. 무엇을? 밥을. 결론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우리말은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려면 생각을 그 나라 말의 어순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또 머릿속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중국어를 잘하고 싶다. 얘네들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 어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중국어랑 영어는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영어라고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갈 것이다. 학교에. 영어의 어순대로 한국말을 쭉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단어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어순에 맞추잖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어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순을 먼저 우선시하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단어를 우선시하면 습관이 안 되는데 어순을 우선시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습관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단어만 알면 되죠. 일본어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영어보다 조금 더 빨리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해요. 물론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일본어도 엄청나게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어느 수준, 즉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시켜 먹고 길을 묻고 택시를 타고 요 정도 회화 수준은 여행 회화 수준은 일본어가 훨씬 먼저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순이 같아서. 어순이 똑같으니까 단어만 알면 그리고 정확한 조사 사용법만 알면 갖다 넣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영어는 어순이 다르니까 단어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어순을 빨리 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천천히 말해야 돼요. 어순 먼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저도 외국에서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할 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천천히 얘기해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하냐. 직원한테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할 때 I want this information 또는 I want to find this data 하고 어쩌고저쩌고 for 어쩌고저쩌고 뭐 abou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돼요. 해도 기다려줘. 이거를 여러 번 하면 빨라져요. I want to find this data 이런 식으로. 발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들을 정도만 하면 돼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상한 발음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발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필리핀 영어, 인도 영어, 뭐 베트남 영어, 중국 영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영어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어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말로 생각하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순이 매우 중요해요. 생각을 그 나라 말 어순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말로도 그 어순에 맞춰서 계속 얘기하는 습관, 연습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나라 말을 잘 못하면 그 나라 어순만이라도 익혀서 그 나라 어순대로 우리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머리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문법, 글 이런 거보다 말을 먼저 배우세요. 말. 그래서 새롭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할 때처럼 뭐 문법 공부 이런 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회화책을 사신다든가 회화학원을 등록하신다든가 회화만 하세요. 회화학원 다녀도 글은 가르쳐 줘요.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회화는 회화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글 못 쓴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만 되면. 그래서 문법 글보다 말을 먼저 배워라. 말을. 그리고 연계가 돼서 들리면 말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애기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흉내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저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흉내 내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어를 쓰거나 읽을 줄을 몰라요. 하지만 듣고 말할 줄은 알아요. 어떻게 배웠냐?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배웠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몇 년을 봤니? 한 25년, 30년 본 것 같아요. 드라마 포함해서. 그러면 일본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에 거의 매일같이 봤으니까 매일같이 애니메이션 한 편이 30분. 한창 많이 볼 때는 하루에 4편까지, 4편, 5편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30분은 애니메이션을 봤고 드라마는 주로 주말에 몰아서 뭐 한 12시간 뭐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는데 자막도 일본어 자막도 아니고 한글 자막이었어요. 근데 한 20년 들으니까 외워져. 몇몇 문장이. 어떤 감탄사. 감탄사가 제일 빨리 외워져요. 감탄사. 자막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시카시, 뭐 나르호도, 마사카, 이런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을 계속 듣게 되면은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들리면 말할 수 있다. 일본말은 정말 본능적으로 말해요. 머릿속으로 그 뜻을 떠올리면서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생각이 안 나.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탁 떠오르는 말을 해야지 그거를 머리로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일본말은 좀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언어는 그러니까 외국어는 머리가 아니라 척추로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는 척추로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조건반사가 좀 더 빠르다고 하죠. 조건반사. 그래서 말을 들으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척추에서 조건반사적으로 그거에 대한 다음 말이 이렇게 나와주는 정도의 습관이 돼주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보다 훨씬 더 이거를 잘한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더 잘 들리니까.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배운 영어보다 1년 배운 중국어가 낫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습관과 조건 반사적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뼈저리게 느껴지냐면은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는 영어로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에 특히 전화통화 그나마 마주보고 얘기할 땐 조금 덜한데 특히 전화로 얘기할 때 전화로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접속사 같은 거 그리고 되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영어로 말하는 도중에 중국어 단어가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해. 근데 그걸 딱 깨달으면 뭐야 나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외국어가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몇 개가 있는데 전화로 통화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이 급했겠죠. 마음이 급해서 막 통화를 하는 와중에 그 외국어 중에서 가장 빨리 내 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끔 하는 거 영어권 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중국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내 머릿속에선 똑같은 외국어니까. 근데 그게 더 편한 외국어라서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척추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외국어 이 세 개가 막 꼬이고 있지, 꼬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뭐 언젠가는 서로 서열을 정하겠죠. 서열은 반드시 정해져요. 예를 들면 영어를 하다가 일본말은 죽어도 안 튀어나오거든. 일본말은 오로지 중국어만 튀어나오지. 중국어를 하다가 영어가 튀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일본어를 하다가 중국말 튀어나오는 경우는 가끔 있다. 중국말을 하다가 일본어나 영어가 튀어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가 조금만 더 실력이 올라가면 그러면 영어 얘기할 때 계속 튀어나오겠네. 아무튼 요 세 개가 완벽히 꼬일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중국어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얘가 1외국어, 영어가 2외국어, 일본어가 3외국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법은 문법, 글보다 말을 먼저 배워라. 들리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척추로 말해야 된다. 습관, 조건 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이에요. 발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혀를 하는 거지. 뭐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언어 구조상 그 영어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한글하고는 이 구강 구조상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영어는 굴절어고 한글은 분절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서 왜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굴절음 때문에 그렇대요. 그걸 얘 입에서 자꾸 하다 보면은 혀가 이렇게 굳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완벽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완벽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교육의 영향인지 뭘 해도 실패하면 안 돼. 처음부터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발음은요 정말로 애기랑 똑같아요. 애기가 처음부터 아빠 엄마를 완벽하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외국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발음할 수 없어요. 이 완벽한 발음은 완벽한 듣기가 해결을 해줘요. 완벽한 듣기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말을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로 배웠다고 그랬죠. 한 번도 글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쓰는 것도 못해요. 근데 드라마에 자꾸 나와. 내 귀에는 아, 이로 들려. 근데 사실은 그게 어이래요. 일본말에 우리말로는 과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르고도라는데 저는 20년 동안 그 발음을 나르고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르호도래요.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다른 일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쓰시는 거 보면 나르호도예요. 나르고도. 사실 빨리 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저는 계속 나르고도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어로 얘기할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들어. 다만 발음이 틀렸지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들었다면 나도 완벽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창하게 말하고 싶으시면은 듣기를 유창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들으세요. 완벽하게 들으면 완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 이 발성 기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은 듣는 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는 게 완벽해지려면 사실 글을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그 글자를 배우고 그 글자가 어떤 발음이다라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애기들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혀 짧은 소리 내는 애들 많잖아요. 어눌하게 얘기하고 발음 좀 틀리고 오로지 그 말은 부모님만 알아듣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즉 정식으로 글이라는 거를 배운 다음부터는 그런 혀 짧은 소리들 그 다음에 부정확한 발음들이 많이 거의 다 사라져요. 이 얘기는 글을 배워야지만 완벽한 듣기가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글 없이 8, 90%의 발음 듣기를 해준다면 나중에 글을 배워서 100% 완벽한 발음을 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제가 외국어를 잘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법 글보다 말을 먼저 배워라. 들리면 말할 수 있다. 따라하기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니라 척추로 말해야 된다. 번역을 거치는 게 아니라 습관적, 조건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 어순 얘기했어요. 어순. 그리고 완벽한 발음은 완벽한 듣기가 해결해준다. 완벽한 듣기는 안타깝지만 글을 배워야 가능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차피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다 자기 요령이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일단 기본으로 깔고 순서를 말 먼저 배우고 따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어순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서 글을 배우면 말까지 완벽해진다는 거죠. 발음까지. 자, 뭐 제가 말하는 방법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 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납득이 되셨다 라고 하면 말하기, 듣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에세이는 여기까지.